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음, 오늘 영상은, 주간 시장 분석 영상이지만, 좀 특별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 저는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제가 이제 뭐, 시간도 오늘은 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좋은 영상 오늘은 올려보려고, 예, 했습니다. 네, 어제 제가 삼성전자 영상에서도 제가 오늘 영상은 꼭 보시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일단은 영상의 내용은, 네, 이제 시장이, 네,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일단 영상 진행하기 앞서서 제가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 채널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사실은 그냥 제 채널에 구독해 주시고, 네, 그리고 제 부족한 영상 봐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진심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럼에도 그냥 이렇게 감사한 마음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염치 없이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어, 제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상은 상관없습니다. 예, 정말 상관이 없는데,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분들께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제가 구독자가 지금 현재 15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네, 아무래도 하루에 시청 조회수 자체도 뭐 많이 나와봐야 뭐 100회, 200회입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어,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구독자도 오르고 시청 조회수도 분명히 오르긴 하겠죠. 근데 그때는 너무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이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근데 사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돈을 지금 현재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돈을 잃지만 않고 네, 잘 경제 활동을 하시면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지금 시대는 어 그쵸 벼락거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산 시장은 미친 듯한 변동성을 보이고 그래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상대적 거지가 된다. 예, 그런 좀 정말 우리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예, 어떠한 형태의 재테크든 간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에 왔고 그리고 그런 시대에 있어서 지금 바로 이 시점 네. 올해 이제 저는 이제 9월, 10월로 생각을 하는데 2022년 9월, 10월이 굉장히 중요한 네,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시점에서 저는 지금 구독자가 많은 상황에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정말 진심이에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지금 유튜브는 물론 많은 분들이 빨리빨리 유튜버가 성장해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그러면은 저에게 당연히 경제적인 이익도 생길 것이고 그 좋겠죠. 예, 당연히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거는 저는 지금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주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가 의미 있는 양질의 좋은 네, 내용의 컨텐츠를 계속해서 올리면 구독자가 늘고 조회수가 느는 거는 그냥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할 게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네.
그냥 지금 이렇게 하루에 조금 조금씩 계속 어 댓글을 꾸준히 남겨주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늘어나시거든요. 저는 그것만 봐도 지금 솔직히 너무 재밌습니다. 예, 그렇게 저의 이제 채널에 단골분들이 생기시는 것만 해도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하는데, 그냥 뭐 지금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겁니다. 지금 너무 시기는 너무 중요한데 제 채널이 너무 영향력이 약하다 보니까 여러 구독자분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정말 더, 예, 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 많이 뭐 영상도 퍼날라도 주시고, 네, 염치 없지만 제가 이렇게 머리 숙여서, 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도와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네, 사랑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네. 정말 다른 영상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상만이라도, 네, 그렇게 좀 제가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시장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게 오늘의 주제고, 차분차분히 좀 영상을 풀어갈게요. 오늘 영상은 좀 많이 길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자, 너는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 자, 9월에 아직 큰 이벤트가 뭐 물론 자잘한 이벤트가 있지만 중요한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PI, 예, 발표가 남아 있고요. 네,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월 13일입니다. 9월 13일.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초죠. 예, 다음 주 초라서 네, 사실은 이게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9월 9월 FOMC죠. 예, 9월 FOMC인데 이거는 이제 21일, 제 기억에 이제 22일, 네, 23일까지였나? 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22일인가? 네. 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이때쯤이고 이게 결국엔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이벤트가 이제 시장의 하방의 이벤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승의 이벤트로 생각하십니까? 음, 저는 하방의 이벤트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결국에는 물가 이슈, 인플레 이슈,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가 있는데, 당연히 이게 그 이벤트들과 연계되어 있는 이벤트이고, 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벤트죠. 그러면 이런 이벤트가 있는 상황은 당연히 하방의 이슈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런 이벤트들이 현재 아직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장이 여전히 하락 압력이 있는 상황이다. 네, 9월은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전히 앞으로 떨어질 시장이 흔들리고 아래로 향할 그런 요소들이 남아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월 CPI는 이미 거의 이제 발표 직전이죠. 예, 발표 직전이고, 하지만 이게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9월 FOMC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좀 하나하나씩 풀어보죠. 자, 그러면은 하락을 여전히 할 상황이다.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뭘 알아봐야 될까요?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까? 그거를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 그쵸? 자, 지금 당장에 좀 기준점이 되는 부분이 어딜까요? 예, 당연히 전저점이겠죠. 예, 지난 코스피 7월의 저점이었던, 네, 6월이었나요? 7월이었나요? 월봉에는 6월을 나오는데, 예, 네, 2020년 7월, 네, 6월에서 7월이군요. 네,
그럼 7월에 저점이었던 7월 초에 저점이었던 네. 2276포인트 과연 이거가 깨질 것인가 안 깨질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겠죠. 시장을 하방으로 생각을 했을 때 단기간 하방으로 생각했을 때 예. 자, 이거를 물론 기술적인 분석이나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이게 깨질 것이냐 안 깨질 것이냐로 분석을 하는 저는 핵심 요소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결국엔 물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결국 연준이 금리 인상 이슈에 들어간 이 핵심 원인 자체가 결국에 물가죠. 예. 그러면 지금 물가를 나타내는 지금 핵심 지표 중에 하나가 뭘까요? CPI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CPI.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주 초에 바로 발표하는 그 CPI죠. 이거 이 9월 13일 날 발표하는 건 8월 CPI입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 CPI가 지금 최고점이 얼마였습니까? 9.1이었습니다. 네. 9.1이었고 그 다음에 발표된 게 제 기억에 8.5. 네. 8.5였나요? 7이었나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는 지금 CPI가 고점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죠.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살짝 떨어졌지만 다시 9.1을 돌파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아느냐. 예. 그 부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있습니다. 네. 뭐겠습니까? 자, 크게 이 CPI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하나는 원유고요. 네. 하나는 미국의 주택 시장입니다. 주택 가격. 예. 근데 주택 가격도 당연히 네, 고점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네, 원유입니다. 네, 원유. 9.1이 나오고 8.5가 나왔을 때도 그때도 원유가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됐어요. 예. 그때도 90대였습니다. 네. 100에 이 원유가 110, 120 근처까지 갔던 게 이제 100에서 90으로 넘어 올랑말랑 한 그게 반영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CPI는 네. 그러면 이번 CPI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CPI도 여전히 90대였습니다. 네. 네. 그러면 9.1을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죠. 예. 8.5 위로 갈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난 고점을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예측은 가능해요. 예, 원유도 그때보다 떨어졌고, 예, 그 반영됐던 9.1보다 그리고 집값도 그때보다는 떨어진 상태니 당연히 9.1 위로 올라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뭐 사실 뭐 거의 확실한 거죠. 예, 굉장히 높은 게 아니라. 예.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또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 이 9월 13일 날 발표되는 거는 9.1을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러면 이게 추세적인 하락으로 가느냐, 뭐, 아니냐는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건 지금 8월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8월에 반영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9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9월의 상황은 어때요? 음, 원유가, 네. 물론 80 밑으로 가진 못했습니다. 네, 지금 살짝 또 반등했죠. 근데 지금 이게 80 밑으로 트라이 하는 게, 자, 두 번째죠.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바닥은 여러 번 두드리면은 깨지고, 금이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천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원유가 80이라는 바닥을 두 번째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러면 저는 원유를 어떻게 전망하냐면 저는 일시적으로 70대를 갈 거라고 봅니다. 네, 75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근데, 그리고 아마도 80 초반이나 70 후반에서 그 정도에서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어쨌든 예측이지만, 어쨌든 지금 하박 압력이 원유가 강하다. 지금 원유가 사실 상방 이슈가 가득한 상황이에요. 뭐,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이야기도 나왔고,
그런데도 그때도 원유는 떨어졌죠. 거기다가 이게 물론 지금 이란의 이제 참여, 예, 원유 시장의 참여를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이제 인플레가 또 꺾이는 그런 이슈가 있는 겁니다. 네, 오펙의 그런 감산에도 불구하고 원유가 떨어진다라는 건 그만큼 수요 감소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원유 얘기를 뭐 제가 원유 전문가도 아니고 할 필요도 없고, 예, 결국엔 핵심은 뭡니까? 저희는 현상만 놓고 보면 돼요. 예. 자, 이번 CPI 9.1 못 넘는다. 예, 9월 CPI. 예, 9월에 발표되는 8월 CPI 9.1 못 넘는다. 그리고 10월에 발표되는 9월 CPI는 네, 그거보다 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죠. 네. 자, CPI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9월 FOMC. 자, 지금 나오는 이슈가 뭘까요? 지금 FOMC 핵심은 그거예요. 예. 50bp 인상이냐, 75bp 인상이냐. 예, 이 두 가지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75bp 쪽으로 거의 굳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러분 FOMC가 연준이 75bp를 인상을 하면 이거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단기적으로 당연히 조정받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자, 앞단에서 또 생각을 해보죠. 자, CPI 물가를 대표하는 CPI가 이제 상방에서 우하향 추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 근데 연준이 75bp. 자, 여러분, 연준이 75bp를 올리면 앞으로 올해 안에 발표되는 올해 안에 열리는 FOMC에서 연준이 과연 또다시 75bp를 올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 연준이 지금 현재 올릴 수 있는 고점이 결국에는 3.5, 예, 3.5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물론 3.5가 아니라 4.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뭐 4.0이라고 치더라도, 네, 치더라도 그래도 과연 연준이 75bp 이번에 9월에 올리고 자, 다음에 또 75bp 연속으로 올릴 수 있을까? 네.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였냐? 연준이 연준 금리를 올리는 게 50 남은 그런 그 예정이 50, 50, 25냐? 아니면은 75, 뭐 50, 25냐? 뭐 결국에는 뭐 이런 거였는데 이번 75를 올리면 여러분 이거는 강력한 연준 금리 관련된 이슈에서 고점 신호입니다. 네. 물론 75bp가 연준이 그러니까 75bp를 올릴 거면 시장에서 이미 그 연준 그러니까 8월 9월 FOMC가 이제 가까워질수록 시장이 이미 반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준 75bp 올린다라는 거는 이미 그 네트워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반영이 됩니다. 네. 패드워처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다양한 군데에서 이미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연준 75p 올린다 막 난리를 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미 FOMC 전에 반영을 할 거고요. 물론 FOMC가 이제 열리고 나서 연준이 실제 75bp를 올리고 나면 그리고 또 한 며칠 정도 뭐 길게는 일주일 정도까지는 시장이 계속 흔들릴 수는 있겠죠. 흔들릴 추세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준 금리 이슈는 이제 올해는 끝입니다. 연준이 FOMC 75bp를 올리면 이번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근데 여기서 잠시 목이 좀 막히네요. 잠시만요. 네. 근데 CPI 물가의 지표의 물가의 척도인 CPI가 고점을 치고 내려온다. 그러면 과연 연준이 3.5bp 이상 올릴 수 있겠냐는 거죠. 예. 이 부분도 생각해 볼 문제예요. 물론 이거는 조금 더 반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물가가 내려오는데 연준이 4.0을 간다? 그리고 내년에도 강력하게 금리 인상 드라이브를 건다? 예.
연준이 왜요? 연준이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합리적인 상식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 인플레가 고점 치고 내려오는 게 보이는데 계속 금리를 더 세게 올린다? 이게 합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네. 라는 거죠. 음. 자, 핵심 이슈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시장 방향성을 좀 생각을 해보겠죠. 네. 자,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저점은 어딜 거냐. 예. 아, 그리고 그거를 말씀 안 드렸네. 이 CPI가 이미 고점을 치고 내려왔다라는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연준의 물가 금리 인상 이 이슈는 이번이 거의 피크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시장은 지금 이 구간이죠. 예. 과연 이 저점을 깰 여력이 있겠는가? 지금 이 하락 이슈가 하방 세력의 시장을 밀려는 힘이 과연 이 저점을 깰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겠는가라는 거죠.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이켜 봤을 때,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2380입니다. 네. 그 지난 저점이 2270이에요. 네. 몇 포인트 남았습니까? 네. 100포인트 남았습니다. 네. 100포인트 남았고요.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네. 3, 4%죠? 네. 3, 4%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앞으로 빠질 룸이 3, 4%, 맥시멈 3, 4%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맞죠? 제 말 틀립니까? 자, 그러면 정리가 됐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예. 물론 지금 이제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앞으로도 분석을 할 거예요. 자, 저는 일단은 뭐 시장 뭐 그 조금 더 이제 시기에 대한 건 제가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리고, 그럼 기술적인 걸 좀 볼까요? 기술적인 거, 기술적인 걸 보면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삼성전자를 분석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삼성전자 월봉과 예, 그리고 주봉을 보면서 자, 이런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삼전은 여기서 보시면 기술적인 반등이 이런 구간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런 구간에서 나왔어요. 물론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네, 일시적으로 이게 주봉상에서 이러면 2월에서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데까지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이런 이평선과 자, 지금 코스피 이평선 보여드릴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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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너무 비슷하죠. 네, 삼성과 코스피 너무 비슷합니다. 근데, 근데 코스피는 자, 과거에 이런 61평선, 122평선 만나는 데서 과거에 반등이 나왔느냐? 네, 유사한 차트가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2019년이에요. 2019년 3월경인데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는 쭉 내려왔죠. 네,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이평선 내려와서 역배열 만들고 반등하는 것 같다가 2020년 1월에 그리고 뭐가 터졌습니까? 팬데믹이 터졌죠. 네. 음. 자, 지금 많은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보는 게 이거예요. 네. 이겁니다. 61이평선, 121평선 역배열 들어간다. 네. 라는 거죠. 네. 근데 물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서 네,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적인 이런 지지 저항을 지켜준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아까 2019년 3월경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물론 빠졌습니다. 45,000원에서 4만원까지 약 10% 정도는 빠지긴 했어요. 예, 삼성전자. 그런데 여기서 더 빠졌나요? 더 빠지지 않았죠. 예, 더 빠지지 않고 삼성전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올라갔죠. 1월에 올라갈 때 삼성전자 이렇게 강하게 쳤습니다. 예, 4만원에서 얼마나 쳤어요? 6만원까지 갔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지금 코스피랑 삼성전자랑.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많은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이평선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는 종목단에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제가 어저께 분명히 삼성전자에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런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만 가지고 분석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이평선 기술적인 매매, 이런 장기 이평선이 만나고 수렴하고 이랬던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고 이런 기술적인 매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간다. 예,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코스피 같은 이런 지수도 이평선이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네 말대로면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쵸? 제 말대로면. 네. 근데 코스피는 안 그렇죠. 자, 코스피나 이런 나스닥이나 코스닥이나 이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적인 분석만 가지고 분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로. 기술적인 분석을 이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주가 돼야 되냐? 매크로 분석이 먼저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네. 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가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 이때가 언제냐면 2019년이에요. 네. 근데 이 2019년에 앞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이 앞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이때가 자 제가 이제 준비를 안 해놨던 거라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천천히 가는 거라 이해해 주세요. 자, 2020년. 자, 2019년에 이 앞에서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10년 3개월 미국 금리, 10년 3개월 금리인데요. 자, 이 앞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가 결국 뭐예요? 경기 침체 시그널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미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이때가 그러니까 시장은 사이클입니다. 네, 시장은 사이클이 먼저 선행돼요. 저런 앞에 말씀드렸던 이평선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먼저 선행돼야 돼. 그거는 시장은 항상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시장이고, 그리고 그 사이클적인 면에서 그 흐름이 제일 먼저 선행이 됩니다. 예. 근데 이때 2019년에 장단기 금리 역전 이슈가 있었고 경기 침체 역전 이슈가 있었어요. 요즘 시끄럽죠. 요즘 시끄러워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니 뭐니.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자, 10년 3개월물이고요. 보통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 10년 2개월물이에요. 지금 이게 10년 2개월물. 10년 2개월물인데 네, 아이씨, 지금 또 띄우려면은 시간 걸리니까 10년 2개월물은 지금 역전이 됐습니다. 네, 지금 여기 10년 3개월물은 보시면은 역전이 안 됐죠. 역전이 안 됐는데, 어, 역전이 안 된 상태죠. 역전이 안 된 상태지만, 어, 이 10년, 네, 10년 3개월물 같은 경우에는, 역전이 이때 됐었어요. 코로나 때도 됐었고 그 전에 이미 2019년에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2019년에 이 역전된 게 이
이 코로나, 물론 코로나가 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뭔가 터질 거라는 걸 예측을 보여주는 강력한 시그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에는, 자, 이게 2019년에, 다시 보시죠. 2019년에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수가 없는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사이클적으로 뭔가 하방 악력이 강력하게 터지는 그런 사이클에 들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여기서 이평선 꺾이고 내려오는 건 오히려 이건 탈출 신호인 거죠. 예. 이 분석에서 보면은.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만 놓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매크로적인 상황을 이 경제 사이클적인 상황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너는 그러면 지금은 물론 경기 침체 이슈가 있고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너는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냐? 아니라고 본다라는 거죠. 예, 저는 지금은 당장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뭐 사람들이 여기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전히 실적 장세가 오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번에 오는 실적 장세는 굉장히 짧게 사이클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전히 예, 지금은 금리 이슈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시장이 빠지는 거지 실적 장세는 오지 않습니다. 않은 겁니다. 실적 장세는 어느 경우에 오냐면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실적 장세는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올리고 나서 그러니까는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돈을 땡기기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그때가 지난 이후에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이제 살살 이제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멈춘 이후에 그때 발생을 합니다. 금리가 그러니까는 고점인 상황에서 더 이상 위로 상승하지 않는 부분에서 그때 오는 게 실적 장세예요. 예. 그러니까 그때가 골디락스 구간인 겁니다. 예. 실적은 나와요. 예. 야, 금리를 땡겼는데 금리 실적이 안 빠지네라는 시점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연준은 이제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리네. 라고 하면서 시장이 땡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 구간에서 버블이 옵니다. 네. 그리고 그 실적이 거기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주가 그러니까 자산이 오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그때 연준이 어떤 짓을 하느냐? 그때 야, 이게 실적 나오고 자산은 올라가고 그러면은 또 인플레가 다시 한번 튀겠죠. 예. 그때 연준은 다시 한번 금리에 손을 댈 거고요. 그리고 그때 실적이 거짓말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 실물 경제가. 예. 그 시점이 끝장이 나는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게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직 버블이 오지 않았어요. 예. 결론을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그러니까 뭐 이게 뭔 소리냐 하실 텐데 이게 버블이 아닙니다. 예. 진짜 버블이 오고 나서 그리고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을 할 거고 그게 굉장히 충격적일 겁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근데 오늘은 사실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어쨌든 네. 지금 이때와 이때는 사이클이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 자, 종목 단에서도 삼성전자는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예. 자, 어쨌든 지수도 네. 이때와는 분명히 움직임이 다를 거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앞에 삼성전자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예. 이런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런 흐름으로. 그러니까 빠져도 돌리기 시작을 하면서 빠져도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네.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네. 이게 증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급반등을 저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급반등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증시가 여기서 이 전저점을 깰 수 있는 여력이 없다. 하방 세력이 그 정도의 힘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예. 그러면 전저점은 깨기가 힘들 테니 앞으로 빠져봤자 코스피 기준으로 3, 4%다. 네, 라는 게 결국에는 이야기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정리를 하죠. 시점은 언제냐? 그게 언제쯤이 될 거냐?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슈는 지금 끝났죠. 네, 9월 일단은 이 CPI 발표되는 시점은 이제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이미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라고 봐요. 예. 하지만 한 방이 더 남았죠. 9월 FOMC. 더구나 75bp 인상이 또 나오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시장 흔들 요소입니다. 저는 그래서 2200대 근처까지는 좀 갈 가능성이 있다. 2000 적어도 2300 초반 근처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22일까지 그러면 남은 기간이 2주죠. 네. 남은 기간이 2주입니다. 추석이 끝나고 한 주, 추석 다음 주 한 주. 예. 그때까지 시장 저점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사야겠습니까? 예. 그때 사야겠죠. 예. 그러면 그렇다고 그때를 기다리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이 저가 레벨에 들어갔다. 제가 삼성전자 뭐라 그랬습니까? 네, 지금 아니면 언제 사냐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모아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 2주 계속,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들을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부터 말이죠.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석 그러면은 네 말대로 저점에서 만약에 제가 저점을 맞췄다라고 치죠. 예. 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막 주가가 미친 듯이 날아갈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건 아니에요. 바로 물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이제 시장이 저 바닥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2,500 정도만 넘어가면은 2,700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어요. 예. 월봉을 봐도 네, 2,70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하지만 어 그거를 당장에 바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더라 하더라도 거기서 뭐 바로 올해 안에 바로 3,500만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올해 장안에는 힘들어요. 예. 그거는 저는 내년에 물론 상황을 봐야겠지만 내년에 가능하다면 내년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근데 종목 결국엔 저희는 지수를 매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코스피 레버리지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저희는 지수를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종목을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 빠지지 않고 적어도 횡보만 한다면, 그러니까 2,500대에서 2,400, 500에서 300대 구간이겠죠.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횡보하는 구간만 나오더라도 그게 9월, 10월 정도 뭐 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거는 제가 앞으로 또 시장 분석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적어도 9월, 10월에서 횡보만 왜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 안 떨어지고 종목들은 또 날라갑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들은 당연히 9월, 10월에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라는 이야기예요. 네. 자, 제가 삼성전자 뭐라 그랬습니까? 자, 뭐 4만전자 볼 수도 있다. 근데 4만전자 가더라도 앞으로 10% 남짓 아니냐. 뭐 어쩌라고. 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사야지. 어쩌라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삼성전자 앞으로 마이너스 10%까지 보고 분할 매수 하시라고 제가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이너스 10%까지 생각하고 앞으로 빠질게. 예. 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목들 다 마찬가지예요. 예. 코스피도 심지어 3% 4% 앞으로 마이너스권인데 예. 다른 종목도 제가 물론 여러분들 어떤 종목 하셔도 좋습니다.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종목만 손 안 대시면
여러분, 지금 아니면 주식을 언제 삽니까? 네. 지금 사셔야 됩니다. 네. 이럴 때 사셔야 지금 물론 공포가 만연한 시장이에요.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장 지금 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할 때가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찬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네. 좀 너무 좀 길게 얘기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40분. 이게 30분을 넘긴 게 지금 처음인데, 예, 이게 힘듭니다. 네. 지금 목이 좀 잠겨가고 있는데, 예. 사실 더 할 내용이 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힘드네요. 예. 제가 프로 말하는 거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예. 어쨌든,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그렇고, 여러분 영상 마지막에 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구독하고 계신 분, 또 시청하고 계신 분, 뭐 한 분이라도 좋습니다. 네, 단 한 분이라도 좋으니까 좀 이 영상을 좀 소개해 주시고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간곡하게. 네, 네,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정말로. 네, 제가 이 초기에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은혜는 정말 앞으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제가 이 영상 한 번만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릴 테니 어 제가 앞으로 이 은혜는 정말 평생 가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행복한 한가위, 행복한 추석 되길 바라시고요. 추석 이후에 저와 함께 정말 어 화이팅 합시다. 네. 진짜 이제 이 길었던 거의 1년 가량의 조정이에요. 예. 이 조정의 끝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 정말 앞으로 남은 올해 이제 이 추석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드디어 행복한 주식 매매 하실 수 있는 시장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음. 행복하게 추석 보내시고 이후에 추석 이후의 장은 네, 저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즐겨보도록 하십시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행복한 추석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